조선 후기 전라도 영암의 한 부유한 양반가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성실한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당쇠. 24의 젊은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마당쇠는 밭일이면 밭일, 소몰이면 소몰이, 나무 패기면 나무 패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손이 빠르고 눈치도 밝았습니다. 주인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도 저 머슴은 참 영리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 외동딸 지혜 아가씨가 마당쇠를 남몰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19의 나이로 고운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지닌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체면보다 사람의 마음과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었고 마당쇠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혜의 어머니인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40대 중반의 안주인이었고 체면과 신분을 누구보다 중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위엄 있는 양반가의 안주인이었지만 실은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일수록 신분과 예법을 더욱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님에게 외동딸이 머슴과 엮인다는 소문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저 천한 머슴이 감히 우리 집 교수에게 눈을 돌려 그냥 내쫓자니 집안일을 너무 잘하는 놈이고 그대로 두자니 소문이 더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마님은 마침내 교묘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게 만들거나 실패하면 매를 때려 내쫓을 명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대청마루로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야, 네가 계속 이 집에 있고 싶으냐? 예 마님. 소인에게 이보다 좋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 그럼 내 시키는 일 하나만 해라. 예 마님. 사흘 안에 뒷산에 있는 큰 바위를 옮겨 놓아라. 그 바위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많다. 마당쇠는 그 바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만큼 큰 바위였습니다. 사실상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마님, 그 바위는 워낙 커서 못하겠다면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사흘 뒤에도 그대로 있으면 매 20대를 맞고 쫓겨날 줄 알아라. 마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당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자신을 내쫓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당쇠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밤이 깊자 마을에서 가장 입이 빠른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멈,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리 비밀스럽게 구느냐? 사실은 우리 집 뒷산 바위 밑에 옛날 외란 때 숨겨둔 금은 보화가 묻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 금은 보화라고? 예. 어젯밤 꿈에 수염 긴 노인이 나타나 그 바위 밑에 보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할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냐? 예. 하지만 이건 큰일이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 입은 무겁다. 하지만 마당쇠가 자리를 뜨기가 무섭게 그 노파는 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갔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반가 뒷산에는 삽과 지렛대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보물이 나올까 싶어 모두 눈빛이 뒤집혀 있었지요. 마님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마님, 바위 밑에 보물이 묻혀 있다 하여 한번 캐보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건 우리 집 땅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보물이 있으면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힘을 합쳐
그 큰 바위를 밀고 또 밀었습니다. 결국 수십 명의 손이 붙자 꿈쩍 않던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바위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님은 분노했지만 이미 바위는 치워진 뒤였습니다. 마당새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마님의 명대로 바위를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의 힘을 빌렸사옵니다. 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위는 분명 치워졌고 명령은 이루어졌으니 책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마님은 다시 마당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들판 늪을 하룻밤 사이에 메워라. 장마만 오면 늘 넘쳐 농사를 망치니 말이다. 마당새는 그 늪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레 수십 번을 오가도 쉽게 메울 수 없는 커다란 늪이었습니다. 마님, 그건 너무 큰일이라. 못하겠다면 나가거라. 내일 아침까지 늪이 그대로 있으면 매 30대를 맞을 것이다. 마당새는 또다시 물러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는지 잘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한창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마당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비밀입니다만 오늘 밤 지혜 아가씨가 북쪽 들판 늪가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혜 아가씨가 그렇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얼굴에 달빛을 받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하여 오늘 밤 잠시 다녀오신다 하더군요. 젊은 총각들의 얼굴이 단번에 달아올랐습니다. 지혜 아가씨는 영암에서도 가장 고운 규수로 소문난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이냐? 소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런 말이 비밀로 남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북쪽 들판 늪 주변에는 총각들이 여기저기 숨어들었습니다. 풀숲 뒤, 나무 아래, 바위 옆, 모두가 지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총각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 마당새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마 늪이 더럽고 냄새가 나 아가씨께서 나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헛걸음이란 말이냐? 마당새는 일부러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늪을 메워 평평하고 깨끗하게 만들면 내일 밤엔 분명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지혜 아가씨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 말에 총각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 늪만 메우면 되잖아. 우리 힘을 합치면 하룻밤이면 된다. 그렇게 총각들은 삽을 들고 흙을 퍼 나르고 돌을 굴리고 밤새워 늪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광주리를 가져오고 누구는 소달구지까지 끌고 와 흙과 돌을 쏟아부었습니다. 해 뜰 무렵 그 거대한 늪은 거의 평평한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하인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늪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총각들이 밤새 메웠다고 합니다. 마님은 다시 마당새를 불렀습니다. 내 짓이냐? 소인은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결과적으로 마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졌사옵니다. 마님은 이를 악물었지만 또다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 머슴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다. 말솜씨도 기막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도 남다르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우연히 창가에서 지혜가 마당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저 머슴을 내쫓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이 내려졌습니다. 돌쇠야.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도 부르기 싫구나. 내일까지 하늘의 별 3개를 따오너라. 마당쇠는 처음으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별을요? 그래. 지난번 2가지를 해냈으니 이것도 할 수 있겠지. 못하면 곤장을 100대 맞고 쫓겨날 줄 알아라. 이번만큼은 마당쇠도 막막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호기심은 이용할 수 있어도 하늘의 별은 손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뒷산에 올라 오래도록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마당쇠. 아니 오라버니. 아가씨. 이 밤에 여기 오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무슨 시험을 내셨는지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하세요. 마당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을 따오라 하시니 소인도 이번만큼은 참 막막합니다. 지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오라버니라면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오라버니는 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말에 마당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문득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별을 그대로 딸 수는 없어도 별을 이 땅으로 데려올 수는 있지. 다음 날 새벽 마당쇠는 영암장터의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장이 어르신, 급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종이에 그린 것은 반짝이는 별 3개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대로 가장 정성껏 만들어 주십시오. 대장장이는 신기해하면서도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쇠를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모양 쇠장식 3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끝이다. 하늘의 별을 따온다는 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니. 그때 마당쇠가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님, 명하신 별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햇빛 아래 찬란히 빛나는 3개의 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어찌 하늘의 별이냐? 마당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이 많사오니 소인은 그중 가장 빛나는 3별의 모양을 본떠 이 땅 위로 모셔왔습니다. 하늘의 뜻을 사람의 손으로 옮긴 것이니 별을 가져오라는 명도 이루어진 셈이옵니다.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라 하기엔 논리가 서 있었고 비웃기엔 그 정성과 재치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마당쇠는 3번 모두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지혜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는 신분보다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집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춰섰고 곧 조정의 고위 관리가 내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시오? 마님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첩이옵니다. 관리는 마당쇠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 신수길 판서의 아들 신도령이 아닌가?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쇠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천천히 들었습니다. 예, 소인이 바로 신도령이옵니다. 마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수길 판서는 한때 조정의 중신이었으나 억울한 모함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재산과 관직을 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관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수길 판서의 누명은 모두 벗겨졌다.
새로 조사한 끝에 결백이 밝혀졌고 전하께서 명예와 재산을 모두 회복시켰다. 도령을 찾아 데려오라 하셨다. 지혜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으로 마당쇠 아니 신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까지 세상을 직접 보고 배우고자 머슴살이를 자청했사옵니다. 그러던 중 이 집에 들게 되었고 지혜 아가씨를 만나 제 마음도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지키려 애썼던 자신이 정작 더 귀한 가문의 자제를 머슴이라 업신여기고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눈시울을 붉혔고 신도령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혜 아가씨, 소인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도령의 지혜와 댐댐이를 이제야 알겠소. 그리하여 몇 달 뒤 신도령은 예를 갖춘 혼례 행렬과 함께 다시 영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머슴이라 부르며 밀어내려 했던 마님도 이제는 사위를 누구보다 아끼며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사람의 귀함은 겉모습이나 신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지혜와 품격이 있으면 결국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편견에 갇히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조선 후기 전라도 영암에서 전해지는 머슴 신도령의 기막힌 꾀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